새삼이 막 끝났습니다. 취향대로 고르세요. 지진, 전력망 붕괴, 팬데믹, 핵전쟁, 혹은 슈퍼 화산. 우주의 공포 메뉴판에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아포칼립스를 주문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파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혈관을 통해 피를 뿜어내고 있죠. 이제 나쁜 소식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것은 방사능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도 아닙니다. 식량 부족이나 공급망 붕괴도 아닙니다. 당신을 묘비도 없이 땅속 6피트 깊이에 묻어버릴 존재는 바로 당신 옆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다리와 두 팔,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최적화되느라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간의 학술적 재난 연구, 지진, 허리케인, 팬데믹, 테러 공격, 원전 사고 등 수백 건의 참사 분석.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난 자체는 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을 따르고 규칙이 있습니다. 나쁜 상황을 사형 선고로 바꾸는 것은 바로 다른 생존자들입니다. 제가 매드맥스 세트장에서 걸어 나온 듯한 가죽옷을 입은 식인종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제 비상사태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할리우드 쓰레기 오락물일 뿐입니다. 실제 위협은 더 조용하고 미묘합니다. 그들은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보였던 당신의 이웃, 수년간 점심을 같이 먹었던 직장 동료,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묘지로 만드는 7가지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1위, 석상. 왜 당신의 이웃은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을까요? 여기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재난이 당신의 동네를 향해 직진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대피할 시간은 30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생존 가방을 챙겨서 나간다 라고 답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통계적 소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생명 위협 비상사태에 직면한 사람들의 약 80%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멍청해서도 죽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재난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정상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이를 마이너스 패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반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패닉은 실제 공황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군중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재난 영화는 허구입니다. 진짜 위험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군중입니다. 당신의 뇌는 패턴 인식 기계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매일 평생을 정상이 어떤 모습인지 배우는 데 보냈습니다. 해가 뜹니다. 커피 머신이 작동합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상사는 짜증납니다. 식료품점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한 가지 핵심 가정을 바탕으로 현실 모델을 구축합니다. 상황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참사를 던져보십시오. 비상방송, 사이렌, 흔들리는 지면 등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뇌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웅장한 진화적 슈퍼컴퓨터는 무엇을 할까요? 데이터를 거부하고 내던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불타는 동안 당신을 백화점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서 있게 만듭니다. 타이타닉호가 완벽한 예입니다. 배는 오후 11시 40분에 빙산에 부딪혔고 오전 2시 20분에 침몰했습니다.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은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다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승객들이 라운지에 차분히 앉아 카드놀이를 하며 가라앉지 않는 배가 가라앉을 리 없다고 믿기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라앉는 배 위에서 짐을 싸기 위해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뇌가 모델을 충분히 빨리 업데이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1912년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교육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떠나라는 명확하고 모호함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거부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허리케인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폭풍을 견뎌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지 않았습니다.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물에 잠겼습니다. 수천 명이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연구원들이 세계무역센터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70%가 대피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뛰쳐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서성거리고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비상사태가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은 6분이 넘었습니다. 머리 위로 제트 연료 불길이 치솟는 불타는 초고층 빌딩 안에서의 6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이거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물으며 서성거린 6분 말입니다. 재난연구가 데니스 밀레티는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 대개 4가지 다른 출처의 경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4번의 독립적인 확인이 있어야 네, 비상사태가 실제 상황이고 당신은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석상을 어떻게 포착할까요?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과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까요? 분명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들은 정상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상적인 일과를 따릅니다. 지진 중에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쓰나미 경보가 울리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거나 복도에 연기가 차오르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잠글지 논쟁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석상은 자신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붙들어맵니다. 두렵고 불확실할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단서를 얻기 위해 타인을 바라봅니다.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차분하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실제 위험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석상의 부정은 전염됩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반응은 인접한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석상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당신이 석상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비상 대응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필요하기 전에 대피 경로를 파악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려보십시오. 재난이 닥쳤을 때 당신은 그 상황에 걸맞게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준비 수준만큼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계발서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간 수행 능력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둘째, 합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위험을 감지했다면 행동하십시오. 틀렸을 때의 사회적 어색함이 맞았지만 얼어붙어 있었을 때의 치명적인 결과보다 더 가벼워지게 하십시오. 살아남은 석상들은 거의 항상 자신의 멱살을 잡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누군가 옆에 서 있건 사람들입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떠나야 해요는 부정에 빠진 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일어나세요. 문으로 걸어가세요. 차까지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이것이 얼어붙은 뇌에 따를 수 있는 대본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는 행동이 분석을 이깁니다. 석상이 위험한 이유는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도 아니며 그저 세상이 다시 이해될 때까지 그곳에 서서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2위. 전문가. 생존 가방을 든 더닝 크루거. 당신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분명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바비큐 파티에서 이 사람에게 붙잡혀 45분 동안 그의 포괄적인 생존 전략 설명을 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모든 에피소드를 시청했고 실제 비상사태에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73개의 엄선된 아이템이 담긴 생존 가방을 가지고 있으며 책을 읽고 수백 시간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으며 엔지니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수질 정화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붕괴가 닥쳤을 때 자신이 아주 괜찮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파멸적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볼 때 그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재난 버전의 더닝크루거 효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9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코넬 대학교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우아하면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어떤 과제에 대해 무능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더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능할수록 자신을 더 과소평가합니다. 바보는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천재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어두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클럽의 첫 번째 규칙은 당신이 더닝크루거 클럽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사무학술지는 홈랜드 시큐리티 어페어스는 자연재해와 테러 공격 생존자들을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자연재해 생존자의 73%가 명확한 더닝크루거 지표를 보였습니다.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스로를 권위자나 전문가로 정의한 사람들도 정확히 똑같은 편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실제 능력과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자신감과만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와 상관없이 전문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날씨, 기후, 그리고 사회, Weather, Climate and Society에 실린 또 다른 연구는 심각한 기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조사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상 지식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상 지식에 대해 가장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과도한 자신감은 실제 폭풍우가 치는 동안 최악의 대피절정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최악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포착할까요? 겸손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아. 나만 믿어. 난 이거 다 준비했어. 진짜 전문 지식은 의구심처럼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아는 바에 따르면 처럼 말이죠. 가짜 전문 지식은 테드 강연처럼 들립니다.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고 완전히 확신하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는 자신감이 전염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리더십을 갈구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전문가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고 책임을 맡고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며 모든 사람을 곧장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끕니다. 생존주의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례 연구 중에는 콜로라도 산맥에서 완전히 자급자족하기로 결정한 성인 2명과 14세 자녀로 구성된 세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 관련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유튜브 튜토리얼 수십 개를 시청했고 온라인에서 배운 기술로 간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방수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평가에 따르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듬해 봄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캠프장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적 지식을 가졌으나 그것을 적용할 실제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읽어봤다와 실제로 해봤다 사이의 간극은 무덤으로 측정됩니다. 전문가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재난 대비의 불편한 진실은 실제로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능함은 겸손함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유능함이란 상황이 잘못될 수 있는 수천 가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자신감은 준비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나는 포장지로 감싼 무지일 뿐입니다. 전문가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확신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십시오.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망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둘째, 주장을 현실에 비추어 테스트하십시오. 전문가는 말은 잘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시연을 요구하십시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물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증거를 요구하는 순간 허풍은 금방 사라집니다. 셋째,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당신 자신의 자신감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확신하는 것입니까? 대비와 망상 사이의 경계선은 바로 당신의 자아를 관통합니다. 전문가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듭니다. 어쩌도 사기꾼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3위, 사이렌. 위기 속의 감정적 방화. 공포는 바이러스이며 어떤 사람들은 슈퍼전파자입니다. 이름을 붙이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이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열기처럼 당신을 덮칩니다. 누군가 패닉에 빠져 있고 갑자기 당신의 심박수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땀이 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마음으로 위협을 보거나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접 흡연처럼 공포에 감염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재난 시나리오에서 이것은 관리 가능한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으로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공포를 느끼는 것을 관찰할 때 당신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와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모두 활성화되는 특화된 뇌세포입니다. 이것들은 인간 공감의 토대이지만 정보보다 패닉이 더 빨리 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뇌의 위협 탐지 센터인 편도체는 의식적인 마음이 등록하기도 전에 감정적 신호를 처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면 전두엽 피질이 잠깐 저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지? 라고 묻기도 전에 편도체는 경보를 울립니다. 공포는 전염되기 위해 합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2018년 나카하시와 오츠키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관에 어긋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규모 그룹에서 공포 전염은 덜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합니다. 긴밀하게 결합된 생전 그룹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틀렸습니다. 사회적 유대가 가까울수록 감정은 더 빨리 퍼집니다. 패닉에 감염되는 문제에 있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가족이 가장 큰 감염 위험 요소입니다. 사이렌은 공포를 관리하는 대신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애쓰는 동안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좌절을 확실한 죽음으로 비화시키고 고통은 동료를 월하고 공포는 외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패닉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수렴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공포가 집단의 공포가 되었고 이는 불안한 게시물과 아포칼립스적 예측을 끝없이 스크롤하는 행위를 통해 매개된 대중적 히스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무서운 헤드라인이 공유되었고 모든 패닉의 찬스레드가 증폭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우울증 커뮤니티에서 연구자들은 전염 효과가 실제로는 참가자들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살 충동이 담긴 게시물은 댓글에서 공포와 절망을 촉발했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렌은 소셜미디어가 필요 없습니다. 대면 재난 시나리오에서 그들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실어 나릅니다. 표정은 공포를 방송합니다. 입이 다물어져 있어도 몸짓은 위협을 비명지릅니다. 생존자들로 가득 찬 대피소에 있는 단 한 명의 사이렌은 어떤 나쁜 소식보다 더 빨리 집단의 사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중 히스테리라고 불렸던 집단 시민성 질환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무리가 식별 가능한 신체적 원인 없이 실제 신체 증상을 나타냅니다. 학교, 공장, 지역사회에서 메스꺼움, 실신, 호흡곤란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독소나 병원균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이 신체적으로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음이 믿는 것을 구현합니다. 사이렌을 어떻게 포착할까요? 그들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포는 과시적이고 외면화되어 있으며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정보를 구하기보다는 걱정을 증폭시키기 위해 고안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우리 못 살아남으면 어떡하죠? 도움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각각의 질문은 마른 풀밭에 던져진 불꽃입니다. 사이렌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감정 전염은 분리될 때 약화됩니다. 그룹에서 사이렌을 제거할 수 없다면 스스로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십시오. 당신의 거울 뉴런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려면 눈맞춤과 근접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온함을 지정하십시오. 감정 전염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평온한 존재는 패닉에 빠진 존재만큼이나 쉽게 퍼집니다. 그룹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람을 식별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증폭시키십시오. 그들이 먼저 말하게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게 하십시오. 셋째,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전형 주기를 끊으십시오. 사이렌이 아리아를 시작하면 구체적인 과제로 그들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겁이 납니다. 당신이 물병 개수 세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공포는 모호함을 먹고 자라며 행동은 그것을 굶겨 죽입니다. 넷째, 정보 규율입니다. 사이렌은 루머와 추측을 먹고 번성합니다.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사실로 대처하십시오. 식량이 사흘째 남았다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보다 더 무섭지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보 없는 공포는 마비시키고 정보 있는 공포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이렌이 위험한 이유는 대개 그들이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겁에 질려 그 테러를 밖으로 쏟아내고 있으며 자신의 처리가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룹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손에 닿는 누구든 붙잡으려 할 뿐입니다. 4위, 메뚜기. 경쟁 스포츠가 된 사재기, 화장지는 기억하시나요? 2020년 3월, 호흡기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봉쇄령이 발표되었고 갑자기 설명할 수 없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화장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슈퍼마켓 통로에서 화장지를 두고 말 그대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선반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쇼핑카트에 가득 쌓인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호흡기 질환인데 화장 질환이요? 마스크도, 약도, 음식도 아닌 화장지였습니다. 메뚜기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장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뇌의 반응이었고 사회적 증거에 의해 증폭되었으며 참여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가속화된 결과였습니다. 공황 구매와 사재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심리적 동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공황 구매는 무언가가 고갈되고 있다는 공포인 지각된 희소성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사재기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부족, 즉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공황 구매자는 공급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재기꾼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움켜쥡니다. 재난 상황에서 당신은 두 유형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며 둘 다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공동체로부터 자원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화장지 대란을 일으킨 메커니즘은 사재기의 사회적 전염입니다. 단 몇 명만 여분을 더 사는 것으로도 빈 선반이 만들어집니다. 빈 선반은 사진이 찍혀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이미지는 바이럴을 타고 퍼집니다. 모두가 희소성의 증거를 보게 되고 따라서 모두가 여분을 사기 위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빈 선반, 더 많은 사진, 더 많은 구매. 이것은 실제 공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지각된 경쟁과만 관련이 있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행동경제학자 아이엘렛 피시바흐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이 누군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여분의 롤을 몇 개 더 살 것이다. 공포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몫을 챙기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이 먼저 가져가 버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실행 중인 게임 이론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사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합리적인 반응은 먼저 사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사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합리적인 반응은 나를 앞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움켜주는 동안 공정하게 행동하는 바보가 될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세계 식량 위기 동안 실제 작황 실패가 아니라 농부와 상인들의 사재기가 가격 변동성과 지역적 부족의 상당 부분을 초래했습니다. 말라위에서는 연속적인 사재기 사건으로 인해 10년 동안 옥수수 가격이 무려 395%나 상승했습니다. 식량은 존재했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개인 비축분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메뚜기는 가죽옷을 입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영화 속 역탈자가 아닙니다. 보급품 배분소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만약을 위해 필요 이상의 양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생수 5박스를 챙긴 가족입니다. 수요는 무한하고 수치심은 사치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가게 주인입니다. 불편한 점은 메뚜기가 종종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황 구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한다고 보고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이 이기적일까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합리화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난 사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는 거야. 내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난 그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응하는 것뿐이야. 자기 고향 편향이 기본적 부인 오류와 만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자원은 사라집니다. 메뚜기를 어떻게 포착할까요? 불균형한 습득을 주시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비와 영토적인 축적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자신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양을 가져갑니다. 다른 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들의 비축분은 늘어납니다. 보급품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메뚜기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공동체 조정입니다. 사재기 게임 이론은 모두가 단독으로 플레이할 때만 작동합니다. 보급품을 모으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추적하는 협력적 자원 관리는 경쟁적 역학관계를 깨뜨립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2개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5개를 챙기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부족에 대한 조기적이고 정직한 소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객당 한도와 같은 구매 제한은 기술적으로 지각된 희소성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황 구매를 줄입니다. 제한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빈손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의 회로를 차단합니다. 셋째,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회적 압력입니다. 메뚜기는 익명성 속에서 번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작은 공동체에서 사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적절하게 배치된 수치심은 자원관리 도구가 됩니다. 넷째, 당신 스스로 메뚜기가 되지 마십시오. 네, 대비하십시오. 평상시에 비축분을 쌓으십시오.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타인이 필요로 하는 보급품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이 생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5위. 재판관. 뇌가 무고한 사람을 유죄 판결할 때. 2005년 뉴올리언스. 카트리나가 도시를 초토화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포칼립스적인 환경에서 음식, 물, 거처도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파멸적으로 느렸습니다. 뉴스 보도를 지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약탈, 폭력, 그리고 혼돈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만연한 범죄, 슈퍼돔에 쌓인 시신들,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는 저격수들, 거리를 배회하는 갱단에 대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평론가들은 문명의 붕괴에 대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조작되고 과장되었으며 틀린 쓰레기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했을 때 모든 뉴스기관을 당혹스럽게 만들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슈퍼돔의 사망자 수요? 언론은 수백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총 6명이었습니다. 자연사 4명, 약물 과다 복용 1명, 자살 1명. 보도된 학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요? 뉴올리언스 성범죄 수사대가 모든 보고를 조사한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200건이 아니라 단 2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냉동고에 39에 49의 시신이 있다고 묘사했던 컨벤션 센터요? 시신 더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45만 명의 도시에서 9월 28일까지 발생한 약탈 체포 건수는요, 총 237건이었습니다. 그 약탈 사례의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문 닫힌 가게에서 음식과 물을 가져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트리나 피해 지역의 실제 범죄율은 전년도에 비해 18.2% 감소했습니다. 에디 컴패스 경찰청장은 자신의 과장된 주장이 폭로된 후 사임했습니다. 블랑코 주지사는 보고들이 확실히 현실보다 과장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언론, 정부, 대중은 그토록 극적인 거짓을 믿었을까요? 재판관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을 이해하려면 사회심리학의 가장 강력한 2가지 발견인 기본적 귀인 오류와 자기 고향 편향을 알아야 합니다. 1977년 리로스가 정의한 기본적 귀인 오류는 타인의 행동은 성격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로에서 당신의 차 앞에 끼어드나요?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얼간이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끼어드나요? 당신은 중요한 회의에 늦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 편향은 그 반대입니다.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승진한 건 재능이 있어서야. 내가 해고된 건 상사가 불공평했기 때문이야. 이 둘을 결합하면 재판관이 됩니다. 타인은 가혹하게 평가하면서 자신은 관대하게 평가하고 낯선 이에게서는 최악을 보고 자신의 거울상에서는 최선을 보는 존재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자동으로 그 낯선 이들이 위험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범죄자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카트리나 보도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었습니다. 고립된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가난한 흑인이었습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기존의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다르게 묘사한 2 사진이 바이럴을 탔습니다. 식료품점을 약탈하는 흑인과 보급품을 찾은 백인들. 같은 행동, 다른 심판. 재판관이 작동하는데 인종차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인종차별은 재판관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재판관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50년간의 재난사회학은 대참사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친사회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낯선 이들이 공동체가 됩니다. 영웅적인 행위는 예외가 아니라 통계적 규칙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낯선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협력을 순진함으로 신뢰의 약함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잠재적 아군을 상상 속의 적으로 바꾸고 그들의 편집증이 충분히 크게 방송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사람들을 적처럼 오래 대하다 보면 그들도 적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관을 어떻게 포착할까요? 포괄적인 일반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밖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지. 다 각자 도생이야. 그들은 대개 상식이나 사람들이 진짜 어떤지를 인용하며 인간 본성에 대해 확신에 찬 절대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재판관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의견이 아닌 데이터로 그들의 서사에 맞서십시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예외는 바로 예외이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행동을 통해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재판관의 모델은 경험이 아니라 기대에 기반합니다. 잘 풀린 모든 협력적 상호작용은 그들의 세계관에 반하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재판관이 당신을 잠재적 아군이어부터 고립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공포는 사이렌처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협력이 위험하고 타인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주장을 실제 증거에 비추어 평가하십시오. 넷째, 당신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약간의 재판관을 품고 있습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는 성격적 결핍이 아니라 인간 인지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것을 포착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6위. 카우보이. 영웅주의가 위험이 될 때. 모든 재난 영화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돌진하는 용감한 영혼. 가능성이 희박할 때 모든 것을 거는 이타적인 영웅. 음악이 고조되는 동안 대담한 구조를 해내는 주인공. 실제 재난에서 이런 사람은 종종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듭니다. 카우보이를 만나보십시오. 제가 타인을 돕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잠시 멈춰보십시오. 타인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공동체 생존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돕는 것과 영웅놀이를 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며 카우보이는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카우보이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너진 건물로 뛰어드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한류에 휩쓸린 누군가를 구하려다 익사하는 수영자라는 일반인입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척추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생존 가능한 부상을 영구적인 마비로 만드는 선의의 이웃입니다. 그들은 훈련이나 협력, 상황 파악 없이 총기 난사범에게 대응하는 무장 시민입니다. 대량 살상 사건으로 가는 길은 선의와 불충분한 능력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카우보이는 통제의 환상, 즉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더닝크루거와 결합하여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웅이 되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성, 용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카우보이는 그저 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종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의 그 미묘한 변화는 왜곡된 동기를 만듭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위험지역으로 돌진하는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을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 피해자입니다. 카우보이는 돕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원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원을 소모합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누군가를 구하려다 가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듭니다. 익사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망사고에 구조하려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비극적일 만큼 예측 가능합니다. A가 곤경에 처합니다. 순환 구조 훈련을 받지 않은 B가 뛰어듭니다. 패닉에 빠진 A가 B를 붙잡습니다. B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익사자가 발생합니다. 건물 붕괴, 화재, 화학물질 유출, 활동 중인 폭력 상황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훈련, 장비, 협력 없는 선의의 개입은 시신수만 늘릴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결론이 있습니다. 때때로 카우보이 증후군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펄스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초기 몇 분 동안 일부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대피를 주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숭고한 충동이지만 가장 좋은 행동이 탈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 구조대원들을 안내하는 것일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카우보이를 어떻게 포착할까요?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겁쟁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저항합니다. 무엇이 효과적일지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이야기 속 자신의 역할에 더 집중합니다. 당신 내면의 카우보이를 보완하여 카우보이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위기 전에 훈련하십시오. 카우보이와 실제 영웅의 차이는 유능함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십시오. 위기 대응 훈련을 받으십시오.
상상 속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실제 능력을 이해하십시오. 유용해지고 싶다면 테스트를 받기 전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둘째, 행동하기 전에 협력하십시오. 전문 구조대원들이 협력 훈련에 집착하는 이유는 조율되지 않은 대응이 혼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뛰어들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다른 누가 대응하고 있는가? 상황은 어떠한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셋째, 당신의 한계를 아십시오. 카우보이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사실은 가끔 가장 좋은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피해자 수에 자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기다리십시오. 넷째, 영웅적 충동을 유용한 채널로 돌리십시오. 구조를 수행할 수 없나요?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부상을 치료할 수 없나요? 교통정리를 하십시오. 위협을 멈출 수 없나요? 대응팀을 위해 기록하십시오. 비전문가를 위해 유용한 과제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카우보이가 쫓는 환상보다 덜 극적입니다. 카우보이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제 재난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오직 생존자와 피해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7위. 거울. 당신이 예상치 못한 괴물. 게임을 하나 해봅시다. 솔직해져 보세요. 앞선 6가지 묘사에서 누군가가 떠올랐나요? 전문가에서 그 짜증나는 직장 동료가, 사이렌에서 그 패닉에 잘 빠지는 친척이, 재판관에서 생존주의자 포럼의 그 피해망상적인 남자가 떠올랐나요?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발견했나요? 인간의 행동과 재난에 대한 마지막 추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6가지 재앙은 성격 유성이 아닙니다. 인격 장애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와 나의 뇌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인지적 취약성입니다. 정상성 편향은 비상사태에서 사람들의 80%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소수의 결함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반응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통계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닝크루거는 지능이나 교육 수준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 조종사, 재난 생존자, 비상관리자, 심지어 다른 전문가를 분석하는 전문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분적으로 남아 면역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의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사람들이며 그들조차 완전히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감정 전염은 신경학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거울 뉴런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공감을 선택 해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공포에 감염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더 널리 퍼뜨릴 것인지 아니면 그 주기를 끊을 것인지입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사회심리학의 개념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편향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편향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 묘사들을 읽으며 결함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꼈을 때 당신은 어떤 인지 편향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당신은 타인에게서 명확히 보이는 약점으로부터 자신은 면역되어 있다고 확신하며 재판관이자 전문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난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은 장비를 가졌거나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교육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요.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확한 자기인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이 얼어붙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무시하는 사람, 패닉이 치솟는 것을 느끼고 이를 퍼뜨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 자신감이 능력을 앞지르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파인을 자동적인 위협이 아닌 잠재적인 아군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훈련 가능합니다. 군대, 응급구조대,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스트레스 내성 연구에 따르면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통제된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압박감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 대응을 자동화될 때까지 리허설하십시오. 뇌의 새로운 기본 설정을 가르치십시오. 랜드 연구소가 15권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감토한 결과 회복력 훈련, 마음 챙김 개입, 인지 행동적 접근 방식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훈련을 받은 응급대원들은 부정적 감정, 우울감, 스트레스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7가지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변하는 물리법칙처럼 인간 본성에 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지 소프트웨어의 버그입니다. 자기인식과 훈련을 통해 식별하고 이해하고 패치할 수 있는 버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생존주의자가 평생 배울 내용보다 실제 재난심리학에 대해 더하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위협이 지진, 팬데믹, 전력망 붕괴가 아니라 당신의 양귀 사이 6인치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석상, 전문가, 사이렌, 메뚜기, 재판관, 카우보이, 그리고 거울. 생존자를 피해자로 바꾸기 위해 기다리는 7가지 재앙입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한다고 결론 지읍시오. 전문가의 편안한 확신이나 재판관의 편리한 비난 속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쉬운 길이지만 또한 얕은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면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 대응을 훈련하십시오.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제로 필요하기 전에 이웃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실제 비상사태에서 전이 되기 전에 당신 내면의 재앙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붕괴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당신의 장비 목록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튜브 교육에 감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따라잡는 동안 기다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었을 때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준비에 따라 합격하거나 불합격할 것입니다. 생존주의 커뮤니티는 정수 필터, 모기, 식량 저장 같은 장비에 집착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의 뇌가 석상처럼 얼어붙는 것을 기본값으로 택한다면 당신은 생존 가방을 짊어진 채 죽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도 그것이 당신에게 전문가의 가짜 자신감을 주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당신이 소유한 가장 중요한 생존 장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결코 훈련하지 않습니다. 생존에는 그레이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그레이맨입니다. 얼어붙지도 않고 패닉에 빠지지도 않는 사람, 과신하지도 않고 무력해하지도 않는 사람, 공포를 퍼뜨리지도 않고 공포로부터 도망치지도 않는 사람, 그저 유능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격 유형이 아니라 기술의 집합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7가지 재앙은 실제하며 기록되어 있고 당신의 신경 경로에서 대기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때 활성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식이 바로 항체입니다. 다음 재난은 오고 있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난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2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재앙의 전파자 혹은 생존자.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선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만약 인간 심리에 대한 이 분석이 주변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생존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인간 정신에 대한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됩니다.